중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CCTV가 극비리에 입수한 8분짜리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의 출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5년 한국 공군과 해군 기지를 몰래 촬영한 중국인들이 극비리에 제보한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에는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16이 F터버너를 뿜으며 이륙하는 모습, 부산 상공에서 드론이 촬영한 한 K 흑표 전차 배열이 능동방어 테스트 사격을 정교하게 성공하는 모습,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웅장한 자태까지. 한국의 국방력은 그저 미군에게 의존하고 있을 뿐이라던 중국의 오만한 생각은 8분짜리 영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이 압도적인 영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언론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한국의 군사력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SNS에는 검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력을 경계하고 절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글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를 경악시킨 8분짜리 영상 속 한국군이 감추고 있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진짜 국방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 샤오린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이죠. 동부전구 소속으로 청새치라 불리는 최정예 사이버 심리전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죠. 2025년 6월 15일 베이징 외곽 동부전구 최첨단 워게임 센터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워게임 센터는 축구장 2개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스크린들이 실시간 전황을 보여주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목표물 포착.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참모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운데 지휘석에 앉아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화면 속 전황은 완벽했습니다. 중국군의 압도적 승리. 한국군 방어선은 3시간 만에 무너지고 미군 증원 부대마저 우리 동펑 2.1D 미사일에 격침당했죠. 시뮬레이션상 손실 비율은 10대 1. 참모들은 환호했어요. 역시 샤오린 대령입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작전이군요. 한국군 따위는 상대가 안 되는군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3년간 준비한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시뮬레이션 로그 파일을 검토하다가 한 귀퉁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숫자를 봤거든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0.8%. 한국군이 단독으로 요격해낸 우리 스텔스 순항미사일의 비율이었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0.8%. 무시해도 좋을 수치죠. 하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론상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지원 없이 한국 방공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우리 동펑-15C 스텔스 순항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0.001제곱미터에 불과해요. 새 한 마리보다 작게 보이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하네요. 저는 보고서 각주에 이 내용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한국군 단독 방공 시스템의 예상치 못한 요격률 0.8%에 대한 추가 분석 필요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샤오린 대령. 왕 하오 대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치공작부 소속인 그는 항상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만은 차가워요. 가난한 농민공의 아들로 태어나 오직 실력과 정치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죠. 승리한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을 찾는 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굽힐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데이터의 이상 징후를 보고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의 완승이었잖아요. 승률 91.7%예요.
왜 굳이 그 8.3% 중에서도 0.8%라는 사소한 변수를 문제 삼으시죠? 왕 하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참모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동조하는 듯 했고 어떤 이는 왕 하우 편인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샤오린, 대국은 사소한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다. 리 정환 상장. 동부전구 사령관이자 제 아버지입니다. 군부내 10인자 안에 드는 막강한 실력자죠. 딸의 편을 들어주시리라 기대했는데 그분은 왕 하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앞으로는 승리에 집중하도록 하거라. 작은 틈을 보는 것보다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납득할 수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170cm가 넘는 제 키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구부정해졌습니다. 한편에 놓인 오빠의 전투기 헬멧이 보였어요. 매일 아침 닦는 그 헬멧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오빠 리 샤오펑은 5년 전 한국 조종사와의 공중전에서 전사했어요. 한국군의 무리한 도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증오해왔죠. 오빠의 복수를 다짐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지만 그 0.8%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뭘까? 정말 사소한 오차일까? 손가락으로 헬멧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전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0.8%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정말 사소한 오차일까요?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인해봐야겠어. 집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제 발걸음 소리만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 카드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컴퓨터 모니터의 파란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었거든요. 연합참모부의 기밀 서버 접속은 대령급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접속 코드를 입력했어요. 우리 정환 상장의 권한으로는 거의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죠. 화면에 접속 승인이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저는 경악했어요. 이게 뭐야? 화면에 나타난 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엘셈과 이스라엘의 에로우-3 시스템 간의 데이터 링크 융합 프로젝트. 2024년 말부터 비밀리에 진행된 이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해졌습니다. 다층 복합 방어망. 한국이 독자적인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기술까지 융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방어망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발견한 0.8%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문득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군요, 샤오린 대령. 돌아보니 왕 하오 대령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왕 대령, 이 시간에 왜? 못 잔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불이 켜져 있더군요. 뭘 그리 열심히 보고 계시는지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여전히 기밀 자료가 떠 있었어요. 재빨리 창을 닫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업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합참모부 서버에 접속할 정도로 중요한 업무였나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왕 하오가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권한을 남용하시는 건 아니겠죠? 왕 하오의 미소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빠의 옛 동료 조종사였던 장 웨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샤오린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왕 하오 대령이 나를 불렀어. 너에 대한 진술서를 쓰라고 했어. 장 웨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오빠 샤오펑의 복수를 위해 한국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거절했지만 그분이 내 가족을 언급하더라고. 아내와 딸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장 웨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서명했어요. 정말 미안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 하우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 진술서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내가 오빠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한국군 실제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고. 숨이 막혔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증거가 있어. 내가 권한 밖의 자료에 접속한 기록들 말이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왕 하우가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예요. 장 웨이가 가고 난 후 저는 오빠의 헬멧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금속 표면에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습니다. 오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왜 왕 하우는 이렇게까지 저를 제거하려고 할까요? 단순한 질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발견한 그 0.8%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사령관실로 오라는 명령이었죠. 복도를 걸어가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리 샤오린 대령 관련 기밀 유출 의혹 조사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이 정말 커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을 보는 눈이 아니라 배신자를 보는 눈이었죠. 앉아라. 목소리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지만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꺼운 보고서였어요. 표지에는 왕 하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뭔지 아느냐? 저는 조용히 하라.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 저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던 분이었거든요. 내가 연합참모부 기밀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했다는 게 사실이냐? 입술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업무상? 한국군 방어 시스템을 조사하는 게 내 업무였나? 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제가 접속한 모든 기록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파일을, 얼마나 오래 봤는지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 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 웨이의 진술서였어요. 내 오빠의 동료가 증언했다. 내가 평소 한국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였고 복수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장 웨이는 협박당한 거라고요. 협박? 누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왕 하우라고 말하면 믿어주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을까요?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의 아침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샤오리나. 처음으로 아버지의 목소리에 슬픔이 섞였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리 가문의 자존심이기도 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한 일은. 아버지가 돌아섰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조국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조국을 배신한 적 없어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진실? 무슨 진실 말이냐? 0.8%의 미스터리요.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밀을 훔쳐봤다는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다. 너는 군인이기 이전에 내 딸이다. 어찌 죽은 내 오빠의 이름에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아버지가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안부대. 문이 열리며 2명의 헌병이 들어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샤오린 대령을 즉시 인민해방군 총의원으로 이송해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인민해방군 총의원.
통칭 300일 병원. 중국 최고의 의료기관이자 공산당 최고위 간부들만을 치료하는 특별한 곳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완벽한 감옥이기도 했어요. 아버지. 설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급성 과대망상 및 스트레스 장애. 이것이 내 진단명이다. 아버지는 직접 병명을 내려주셨어요. 진실을 말하는 딸에게 정신병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헌병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함께 가시죠.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수갑이 차가웠습니다.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 정말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나가라. 차에 태워져 베이징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창밖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아침을 사먹는 학생들,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노인들. 모든 게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300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정말 최고급 시설이었거든요. 마치 5성급 호텔 같았죠. 하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와 보안 요원들이 있었어요. 리 샤오린 대령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2명의 경비원이 따라왔어요. 제게 배정된 방은 1인실이었습니다. 최고급 침대, 대형 텔레비전, 심지어 작은 응접실까지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베이징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보였죠. 하지만 문에는 자물쇠가 있었고 창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황금빛 세 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문득 결심이 섰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들에게 복수해야 한다고요. 왕 하우든 아버지든 이 썩은 시스템이든 말이에요. 제 눈에 다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0일 병원에서 탈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여기는 중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 중 하나였거든요. 눈앞이 막막한 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아침 8시 체온 측정, 오전 10시 정신과 상담, 오후 2시 투약, 저녁 6시 저녁 식사. 완벽하게 통제된 스케줄을 보내다 보니 300일 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탈출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복도의 감시 카메라 위치,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 병원 내부 구조. 모든 걸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300일 병원은 요새나 다름없었거든요. 출입구마다 보안 게이트가 있고 복도마다 경비원이 서 있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때 문득 오빠의 말이 떠올랐어요. 5년 전 오빠가 조종사로 복무할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샤오리나, 만약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해. 우리 군 안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정말 위험할 때만 쓰라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말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시 군 내부의 비주류 인맥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문제는 어떻게 연락하느냐였어요. 제 휴대폰은 압수당했고 병실에는 모니터링되는 유선 전화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담당 의무관인 천밍중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였는데 다른 직원들과 달리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대령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매일 똑같죠. 혹시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활이?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천중이 혹시 조용히 하세요. 천밍이 주위를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당신 오빠 샤오펑을 알고 있습니다. 공군 의무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샤오펑 대위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온 이유도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천밍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요? 위험하잖아요. 때로는 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천밍은 제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오빠가 말했던 그 비상 연락처였습니다. 내일 밤 2시에 비상계단으로 나오세요. 15분 정도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밤 2시,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천밍이 야간 근무 간호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놨더군요. 비상계단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샤오린 대령이시군요. 저는 류젠입니다. 샤오펑 대위의 옛 동료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군인 특유의 고든 자세를 하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아세요? 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도 알고 있어요. 왕 하오 그 자식이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류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군 내부의 부패를 지켜봐 왔습니다. 왕 하오 같은 자들이 개인의 출세를 위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말이에요. 그럼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위험합니다. 한번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류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3일 후 새벽 4시, 천중이가 화재 경보를 울릴 겁니다. 그때 혼란을 틈타 지하 주차장으로 오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서해를 건너야 합니다. 밀항선을 준비해 놨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진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당신 오빠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3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정각,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병원 전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니고 경비원들이 화재 지점을 확인하러 갔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기요. 류젠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죠. 빨리 타세요. 차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12시간 후, 저는 서해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지만 자유를 향한 배였어요. 인천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제가 찾던 0.8%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빠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천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제가 찾던 0.8%의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빠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새벽 6시 배가 인천항에 도착했어요. 항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몇몇 어선들만 물고기를 내리고 있었어요. 류젠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죠? 국방안보지원사령부로 가세요. 거기서 자수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수요? 네. 그래야 안전해요. 한국 정보기관은 우리와 달라요.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적국의 정보기관이 저를 보호해 준다니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과거 오빠의 사고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거기예요. 용기를 내세요. 류젠이 제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국방안보지원사령부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저는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국방안보지원사령부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출입구에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었죠. 숨을 깊게 들이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중국 인민해방군 리 샤오린 대령입니다. 자수하러 왔어요. 경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 명이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중국군 장교가 자수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 180cm 정도의 평범한 체격이었지만 눈빛이 깊고 고요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군인 특유의 절제된 움직임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강지혁 소령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적대감이나 경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몸과 마음이 좀 진정된 후에 듣겠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폭력적인 신문이나 협박을 각오했는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더군요. 이게 정말 적국의 정보기관 맞나요? 강지혁 소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셨나요? 우리는 적을 만들기보다 진실을 찾는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녹차와 간단한 과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왜 이곳까지 오게 되셨는지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0.8%의 발견, 왕하우의 음모, 300일 병원에서의 감금, 그리고 탈출까지. 강지혁 소령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흥미롭군요.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샤오린 대령님이 발견한 그 0.8%.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까요? 강지혁 소령이 대형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죠? 한국의 키랩 시스템입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드론, 위성, 이지스함, 전투기, 미사일 기지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진짜예요? 중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주먹이라면 우리의 군사력은 몸 전체에 퍼진 신경망입니다. 주먹은 피할 수 있지만 온몸으로 느끼는 고통은 피할 수 없죠. 강지혁 소령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이건 중국 동부전구의 주요 미사일 기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지를 파괴하는데 127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127가지나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샤오린 대령님, 당신의 분석가적 관점에서 보면 가장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전문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한국군의 진짜 실력을 가늠해 보려는 거였죠. 위성 정찰, 스텔스 드론 선제 타격, 순항미사일 포화 공격 순서가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강지혁 소령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당신은 정말 뛰어난 분석가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당신은 왜 진짜 0.8%를 찾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지혁 소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5년 전 당신 오빠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오빠를 아세요? 네. 리 샤오펑 대위. 훌륭한 조종사였죠. 강지혁 소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제가 그날 함께 하늘에 있었거든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오빠를 죽인 바로 그 조종사란 말인가요? 아니면 목격자였을까요? 그날 함께 하늘에 있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간 품어온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강지혁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그때 한국 공군 15전 투비행단 조종사였습니다. 당신 오빠와 직접 대치했던 사람이에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오빠를 죽인 원수였던 거예요? 그럼 당신이 잠깐요. 결정적인 기록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강지혁 소령이 일어섰어요. 어디로요? 수원입니다. 진실은 그곳에 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차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강지혁 소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드디어 오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원에 도착했을 때 차는 공군기지 정문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근처의 허름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차가 멈춘 곳은 고등 반점이라는 낡은 간판의 중국집이었어요. 군인들과 동네 주민들로 북적이는 평범한 식당이었죠. 왜 갑자기 중국집에요? 여긴 우리 부대원들이 출장 오면 꼭 들르는 곳입니다. 저를 믿고 한번 드셔보시죠. 강지혁 소령이 자장면 2그릇을 주문했어요. 곧이어 나온 자장면을 보고 저는 의아했습니다. 윤기 흐르는 검은 소스의 자장면. 분명 제가 알던 그 음식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어서 드세요. 마지못해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짠맛과 단맛이 아닌 춘장을 오래 볶아낸 깊고 진한 풍미와 부드러운 면발의 조화. 제가 알던 맛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복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맛이었어요. 분명 내가 알던 그 음식이 아닌데 이상하게 더 깊은 맛이 나는군요. 어떤 것은 새로운 땅에 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원래보다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강지혁 소령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죠.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허겁지겁 그릇을 5분도 안 돼서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원 제10 전투비행단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민간인 식당의 온기는 사라지고 싸늘한 군사시설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강지혁 소령은 저를 수십 미터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여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의 사고기록 보관실입니다. 두꺼운 철문이 열리자 컴퓨터와 모니터들로 가득 찬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면에는 수많은 하드디스크와 백업 장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든 비행 기록이 여기 보관돼요. 5년 전 그날의 모든 것도 말이죠. 강지혁 소령이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날짜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오빠가 죽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샤오린 대령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강지혁 소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5년 전 당신 오빠와 대치했던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역시 그랬군요. 그럼 당신이 오빠를. 아니요. 들어보세요. 강지혁 소령이 화면을 조작했어요. 갑자기 스피커에서 교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 전투기, 이곳은 한국 방공식별구역이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라. 한국 전투기, 우리는 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다. 간섭하지 마라.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목소리였거든요. 화면에는 레이더 추적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2개의 점이 하늘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깊게 보세요. 강지혁 소령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화면 속에서 오빠의 전투기가 갑자기 무리한 선회를 시작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기동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엔진 이상, 엔진 이상. 오빠의 다급한 목소리가 교신으로 들렸어요. 중국 조종사, 탈출해, 탈출해. 이번엔 강지혁 소령의 목소리였어요. 적군 조종사를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빠의 전투기는 화염을 뿜으며 나선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실이에요? 눈물이 흘렀어요. 네. 한국군의 도발이 아니었어요. 중국산 엔진의 결함이었습니다. 강지혁 소령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사고 분석 보고서였죠. 엔진 블레이드 파손으로 인한 화재, 그리고 비상 탈출 장치 작동 불량. 모든 게 기계적 결함이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간 저를 지탱해온 복수심이, 한국에 대한 증오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럼 왜 중국은 한국군 도발이라고 발표한 거죠? 진실을 인정하면 중국군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 되니까요. 그래서 거짓을 만들어낸 거죠. 강지혁 소령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그날 현장에서 유일하게 수거된 유품입니다. 상자 안에는 까맣게 그을린 헬멧이 있었어요. 오빠의 헬멧이었습니다. 헬멧 내부, 귀가 닿는 부분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샤오린, 오빠 믿지?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지혁 소령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샤오린 대령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정보기관의 안전가옥에 머물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자유로운 일상이었죠.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강지혁 소령이 차를 가져왔어요. 어디 가시나요? 생각 좀 하고 싶어요. 혼자서 말이에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당신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나가야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했거든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야식을 파는 트럭 앞에는 줄이 서 있었어요. 이런 자유로운 모습이 제가 지키려던 중국과는 너무 달랐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오빠가 생각났습니다. 샤오린, 오빠 믿지? 오빠는 저를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빠를 의심했죠. 아니, 오빠의 죽음을 이용해서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강지혁 소령이었습니다. 샤오린 대령님, 지금 당장 안전가옥으로 돌아오세요. 왜요? 왕하오가 한중 군사 회담 대표단으로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북한 공작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저를 제거하려는 거군요. 네. 지금 당장 움직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강공원 입구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났거든요. 3명이었는데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게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뒤는 한강이고 앞에는 그들이 있었거든요. 가장 앞선 남자가 말했어요. 리 샤오린 대령, 조용히 따라오시죠. 북한 억양이었어요. 왕하오가 정말 북한 공작조를 매수한 거였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남자가 재킷 안쪽을 만졌어요. 무기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엎드려. 갑자기 사방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강지혁 소령과 그의 팀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북한 공작조들이 당황했어요. 그들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거든요. 도망쳐. 공작조 중 한 명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요원들이 일제히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됐어요. 괜찮으세요? 강지혁 소령이 달려왔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당신을 계속 보호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놓칠 리 없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적국의 요원들이 제 목숨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증거를 확보했어요. 왕하오가 배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강지혁 소령이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북한 공작조 리더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왕하오 대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강지혁 소령님.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중국 내부 정보 같은 거 말이에요. 강지혁 소령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이제 제 적은 한국이 아니라 거짓과 부패예요. 왕하오 같은 자들이 진짜 적이죠. 그날 밤 저는 중국 동부전구의 모든 내부 통신망 암호 체계를 넘겨줬어요. 지휘부의 약점과 부패 구조도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이 정보면 왕하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도 타격을 받겠군요. 어쩔 수 없어요. 진실이 밝혀져야 하니까요. 강지혁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샤오린 대령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오빠가 그랬듯이 저도 진실을 선택할 거예요. 제 칼끝은 이제 조국이 아니라 조국을 병들게 하는 거짓된 시스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정보들이 중국 내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그리고 왕 하우와 아버지는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3개월 후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어요. 가장 높은 등급의 비밀회의였죠. 제가 제공한 정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어 중국군 내부망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회의실 스크린에 모든 증거가 공개됐어요. 왕 하우의 북한 공작조 매수 증거, 5년 전 한국 방공식별구역 사건의 진실, 그리고 리 정환 사령관의 은폐 작업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리 정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리 정환 상장, 당신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국가기밀을 조작했고 부하의 범죄를 묵인했다. 또한 딸을 정신병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한다.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왕 하우는 더 처참했습니다. 왕 하우 대령, 당신은 개인적 출세를 위해 동료를 모함했고 외국 공작조를 매수해 암살을 시도했다. 즉시 체포하여 국가안전부에 이송하라. 왕 하우가 끌려나갈 때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 모든 소식이 제가 있는 스위스까지 전해졌습니다. 1년 후 스위스 제네바. 한적한 호숫가 카페에서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호수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평온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오린 대령님. 돌아보니 강지혁 소령이 서 있었어요. 1년 만이었는데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어서요.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죠? 상자를 열자 깨끗하게 복원된 오빠의 헬멧이 들어있었어요. 까맣게 그을렸던 자국들이 모두 사라지고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헬멧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샤오린, 오빠 믿지? 라는 글씨 옆에 새로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믿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새겨주신 거예요? 저희 부대 정비사들이요. 당신이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서요. 강지혁 소령이 의자에 앉았어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부패한 간부들이 대거 숙청됐고 군 내부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이에요. 아버지는요? 15년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감옥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회고록을요? 가슴이 복잡했어요. 아버지도 결국 진실을 인정한 거였군요.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더군요. 강지혁 소령이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샤오린아, 내가 옳았다. 아버지가 틀렸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눈물이 또 흘렀어요.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세요? 강지혁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물결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헬멧을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온한 마음이었어요. 강지혁 소령이 일어섰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호수를 바라봤어요. 새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복수와 증오의 연쇄를 끊고 진실과 평화를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